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과총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피가 공동 주최하는 포럼 한국우주개발의 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10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누리호 발사 일주일을 앞두고 우주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와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와 네이버 TV 그리고 카카오 TV에서 한국과총을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행사에 앞서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화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오늘 포럼을 주최하는 두 기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일주일 후인 10월 21일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12년간 1조 9,500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용과 같은 모든 과정이 순수 우리 기술로 진행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누리호 발사를 위해서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과학기술 연구자와 정부, 기업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서 7번째 자력 발사국이 됩니다. 우리 우주개발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과총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무한한 우주개발의 가능성을 조망하고 K-우주개발 생태계 구축 방향 등을 논의하는 포럼을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포럼을 함께 준비해 주신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님, 기조발조를 해주시는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님을 비롯해서 조항희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님, 임종빈 팀장님, 이창진 교수님, 오대일 AP위성 사장님, 천문연 황정화 박사님, 카이스트 장태성 박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우리나라의 또 다른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우주 개발에 대해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문미옥입니다. 오늘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한국우주개발의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이런 뜻깊은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국정감사 기간으로 부득이 이렇게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해야 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행사를 함께 개최할 수 있게 뜻을 모아주신 과총의 이우일 회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중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참석해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김경민 교수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이창진 교수님, 오대일 부사장님, 황정화 박사님, 장태성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으로 부득이 온라인 중계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의 자장과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조항희 센터장님과 임종빈 팀장님 그리고 센터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10월 21일 예정으로 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이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두 번의 발사 실패와 여러 번의 발사일 연기 끝에 2013년에 성공한 나로호 때를 생각하면 이번 시험 발사도 분명히 쉬운 도전은 아닙니다. 누리호의 핵심인 75톤급 엔진을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연소 시험만 180회를 넘게 했고 안정적으로 연소한 누적 시간이 18,290초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출연연 연구자들과 300여 개의 협력 기업들에 일하시는 50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불꽃으로 타오를 것입니다. 외 나로도의 수려한 경치를 배경으로 푸른 빛을 내며 솟구쳐 오를 누리호를 떠올리면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흔히 우주 발사체는 국력과 과학기술력의 상징으로 일컬어집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누리호 개발 계획은 12년간 거의 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내 우주 과학기술의 역량이 총동원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던 나로호와 달리 누리호는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용, 그리고 신규 발사대까지 모든 과정이 국내 기술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우주개발 30년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나로호의 첫 발사 실패가 있었던 2009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75톤 액체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추진하신 분들의 성구함과 노력의 의미를 지금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누리호 발사 이후를 생각합니다. 액체 엔진 기반의 누리호 발사 성공과 함께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고체 엔진 우주 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면 우리나라 우주 개발 패러다임은 급변할 것입니다. 민간 기업의 상업 목적의 우주 발사체 발사도 앞당겨질 것이고 초소형 위성의 수요와 상시 발사로 위성 발사 시장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달, 소행성, 화성 탐사와 같은 심우주 탐사의 교두보를 마련해서 우주강국 도약의 토대를 단단히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누리 발사 이후 한국 우주 개발의 미래에 대해서 국내 우주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하게 됩니다. 누리호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일단 4개 엔진을 동시에 점화해 마치 하나처럼 작동하도록 만드는 엔진 클러스터링 기술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하게 펼쳐지는 우주 개발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주도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우주 경제에서 우리의 지분을 확보하며 튼튼한 안보 국방에 이바지하는 우주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혜를 클러스터링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우주만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패널 토론의 순서로 2시간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기조 강연을 수락해 주신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한국 우주 개발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주공학자가 아닌데 우주 개발에 대한 그 기조 강연을 맡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이우일 회장님뿐만 아니라 문혜주 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국제 정치를 하러 미국을 박사학위를 하러 갔다가 우주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우주 개발에 대한 연구 플러스 실론만 한 150편을 썼던 것 같은데 운명이 아니었나 저에게 그런 생각을 듭니다.
발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얘기 하면서 우주 개발에 대한 미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3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경남중학교 졸업을 했고, 저 문재인 대통령님은 저 경남중학교 2년 선배님이신데 아직도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거기에 조그만 사립대학에 유명한 사립대학인데 거기 교수님으로 있는 선배님이 아이고 새까만 후배가 왔구나 그러면서 불고기를 바비큐 해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분도 전공이 국제정치인데 밥 먹다가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국방 펜타곤에 갔다 왔는데 미국 인공위성이 찍은 자동차 플레이트 남바를 보고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먼 꼭대기에서 자동차 플레이트를 찍는 게 가능한가? 그래서 그 호기심을 간직한 채 그 대학에서는 우주를 강의하는 분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는 정통적으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호기심이 늘 저 머릿속에 있던 가운데 제가 일본 조펜 파운데이션 펠로우에 일본에 가서 1년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조펜 파운데이션에서 매년 한 명을 뽑는데 대접이 좋아요. 그때가 1992년이었는데 이사비에서부터 그때 당시로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지금도 일본어로 제가 강연이 가능하게 된 게 92년도 일본에 가서 이왕 여기 왔으니까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도 다 데려가가지고 막바로 일본 학교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야말로 멘붕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까지 일본 사람들 앞에서 일본어로 강연할 테니까 니네들도 힘들겠지만 지금 니네들이 일본어를 공부하면 나중에 니네들도 영어도 잘하니까 일본어도 하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은 고마워합니다. 근데 그때 고생은 이런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때 자펜 파운데이션에서 당신이 이 자펜 파운데이션 펠로우십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은 일본 방위청 산하의 방위연구소, 우리나라는 국방연구소죠. 거기에 초청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선배 기자들 동경 특파원들하고 다 의논을 해보니까 지금도 한국의 특파원으로 있는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씨, 이 구로다 씨는 굉장히 일본 극우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안 할 때까지 특파원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특파원을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만 한국에 있는 일본 사람 특파원으로는 지금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일 오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에 연구부장이 오게 돼 있으니까 그때 동경 특파원 올 때 선배가 또 이낙연 씨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오면 그 양반도 그렇고 동경 특파원 몇 명이서 그 산케이 신문은 그 양반한테 김경민 교수를 꼭
방위연구소에 가서 방위연구를 좀 하게끔 도와주라 이랬더니 이거 연구부장이 이제 저를 만났더니 이제 돌아가가지고 그게 이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가보니까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에는 외국인의 연구원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서 제가 이제 1호로 가게 됐는데 그것도 운명이었던 게 그 일본이 그 전쟁에 지고 나서 군국주의를 해체하기 위해서 국방의 문민 통제가 지금도 확고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방위청 방위성 산하의 그 방위연구소 소장은 이 행정고시 출신이에요. 근데 부소장이 원스타예요. 그러니까 이 문민 통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심의관으로 있던 분, 그분도 일본 쭈오 법대를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도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인데 다른 일본인하고는 틀리 일본인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을 아끼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아주 특별하게 활달하고 이 김경민 씨가 이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니까 그 좀 객관적인 비율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냐. 글로벌 비율을 가졌으니까 한번 시험 삼아 초청해 보자. 이제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쭉 하는 도중에 어느 날 자위대 간부가 저한테 요미우리 신문을 복사한 사진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일본의 해양관측위성 모모다시-B가 중국의 서사제도, 그러니까 지금 남중국해를 지금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있는 서사제도가 원래 베트남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1974년에 베트남 전쟁 말기에 정신도 없을 때 중국이 와닥딱 뺏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전투기가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1600m 그리고 배가 5000톤짜리를 기항할 수 있는 항만을 다 만들었어요. 그게 요미우리 난 걸 저한테 보여주는. 그게 92년도였어. 이것도 저한테 충격이었어. 아니 우리는 뭐 아직도 뭐 보름달 보면 소원을 빌고 앉았는데 일본이 인공위성으로 중국의 움직임을 다 보고 있구나. 이게 우리나라는 뭔가 이거 스페이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에 대한 책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 끝나고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한양대 교수를 했으면 우주를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교보문고 같은 기노쿠니아라는 대형 서점에 가면 우주 섹션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주에 대한 책이 있고 우주 군사 기술에 대한 내용도 정말로 우리 같으면 대회비일 거예요. 이게 문민 통제가 돼버려 놓으니까 정보 차단이 안 되는. 그런데다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그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하면요 평생 그것만 해요. 그래서 저는 일본 키노쿠니아 서점에 가면은 항공기 막 그림이 있는데 어머니 손잡고 조그만 아이가 이 책 사달라 저 책 사달라 하는 걸 보면 쟤는 평생 항공기를 하겠구나 하는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본하고 쭉 교류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 인공위성을 일본의 H2A 로켓을 빌려서 쏠 때 제가 미쓰비시의 홍보실장한테 우리 동경에 있는 특파원들을 나고야의 로켓 공장에 한번 시찰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홍보실장이 사람이 굉장히 샤이하더라고요. 이게 로켓 부장 아사다라는 사람은 이게 요트 선수도 하고 사람이 이게 남성스러운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그 미쯔비시라는 것이 당신들 우리 한국에서 어떤 이미지가 있는 줄 아느냐. 그럼 이번에 로켓 발사해가지고 우리 아리랑 인공위성을 올리면 당신들 신문 방송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다음날 전부 다 일면 톱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돈 받고 쏴준 외국의 인공위성 1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 강제징용 미쯔비시가 쏘았는데 우리 기자들이 기사를 잘도 써주겠다.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아사다라는 친구는 이게 벌써 성격이 모든 걸 저는 그래서 모든 게 사람이 만들다 봅니다. 홍보실장을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아사다라는 사람은 오케이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동경에 가면 기자들 그 협회가 있거든. 동경 특파원들. 그 간사가 이제 KBS 기자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 가겠나? 나고 아유 교수님 불감청 고소원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뭐 이거 막 모든 특파원들이 나고야로 다 뜬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고 로켓 사진 다 찍고 전부 다 그 설명 다 듣고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엠바고 걸어가지고 그 다음날 몇 시에 신문은 몇 시에 나가고 방송은 몇 시부터 나간다. 이대로 쫙 다 나간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일본 로켓 공장이 공개된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성기자협회에서 교수님 우리 여성기자협회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이고 해드려야지. 그래도 전화를 했어요. 오케이 좋아. 그 여성기자들 가서 저도 다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다네가시마 그 발사장도 좀 볼 수 없느냐. 섭외해 볼게. 그 전화했더니 야 그 가기가 먼데 아니 기자들이니까 지구 끝까지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한해동항에 모여가지고 가고시마로 비행기로 가야 돼. 그리고 반드시 하룻밤을 자야 돼. 왜냐하면 가고시마에서 다네가시마 섬은 프로펠러 비행기로 30분 걸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우리나라의 피 맺힌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에요. 이게 참 이상한 인연이에요. 다네가시마란 말이 이제 한자로는 정자도인데 여기에 옛날에 포르투갈 배가 난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도 얻을 겸 거기 올라오니까 무슨 이런 봉 같은 걸 사람들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수화로 이게 뭐냐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를 쾅 굉음을 내서 쏘았는데 새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조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네가시마 섬의 저 북쪽에 가면요 철포 박물관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철포라 부릅니다. 우리는 조총이라 부르잖아요. 그 조총이 왜 조총이 됐는가를 그 박물관에 가면 연유가 나옵니다. 새를 떨어뜨려서 저게 조총이 됐구나. 그 조총을 세상에 자체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 임진왜란에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일본 통일의 기초를 이룬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시노 성을 점령하는데 조총이 몇 정이면 저거 성을 점령하겠냐? 참모한테 물으니까 이 참모가 그때는 조총이 귀할 때니까 한 300정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야 3,000정을 내가 준비했다니까 그 참모가 화들짝 뒤집어졌어요. 이 3,000정을 또 모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오다노부라는 사람이 사카이라는 지금의 오사카를 갖고 있었거든요. 항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고 옛날에는 해양 세력이기 때문에 항구를 갖고 있는 곳이 굉장히 빨리 발달을 했습니다. 뭐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이 다네가시마 H2A 일본 로켓이 발사되는 그곳을 한번 여러분들 우주하시는 분들은 발사센터도 저 멀리서 허가 안 받아도 멀리서 다 볼 수 있고요. 홍보관만 가도 충분하고요. 뭐
발사대래 봐야 뭐 로켓이 걸려 있을 때나 뭐 모양새가 있지, 로켓 걸려 있지 않을 때는 뭐 휑하잖아요. 근데 섬이 아름답습니다. 섬이 아름답고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가 와서 알낳는 섬이니까 한번 일본의 로켓 발사센터 구경 겸 또 버스 한 대 빌려서 한 2시간 올라가면은 철포 박물관이 있으니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저에게 우주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 호기심을 준 사람이 나카소네예요. 나카소네는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거대과학의 두 분야를 넘어야 되는데 하나가 우주고 하나가 원자력이다. 그리고 그 로켓이 4번이나 연속 실패할 때 나카소네가 미일 우주위원회까지 만들었어요. 그 얼마 전에 101살로 돌아가셨지만 저는 역대 일본 총리를 보면서 나카소네 씨만큼 일본의 국력을 이만큼 올려놓은 사람은 드물다고 봅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특별히 미일 관계, 오죽했으면 레이건 대통령하고 서로가 포스트네임을 부르면서 론 야스라고 불렀겠어요. 레이건을 론, 그 다음에 야스 이러니까 야스. 그러면서 일본의 국격이 확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우주 관계라면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연습하지 않습니까? 예. 중국과 러시아하고 그 킬러 위성을 개발하고 있는데 킬러 위성에 대비하고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미국의 GPS가 이 위성이 몇 개 고장났을 때 즉시 보완해 줄 수 있는 일본의 GPS와의 관계. 이걸 다 알라바마주에서 재작년에 일본 외교부, 방위청, 과학기술부 총동원돼서 가서 연습을 한 것이 일본 니혼 게이저에 다 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주 개발이 그냥 공학의 엔지니어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은 국력이고 그 다음에 국제정치고 국제협력이고 그 다음 외교구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야 우리가 독자적인 지금 순국산 로켓을 발사하기 직전이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주 개발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주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빨라지고 국제협력에서도 국제사회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엑셀 연료의 고도화 사업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예타에는 지금 실패했겠지만 그것도 빨리 해서 예산이 통과되고 지금보다 누리호보다 훨씬 큰 몸체 로켓이 개발되면 이제 소형위성을 여러 개 올려가지고 이제 지구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나로 발사 때 그 과기부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이거 국민들한테 이게 이제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는 거 알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천문학과 연세 천문학과 팀하고 제가 이렇게 파이널 경쟁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연세대 천문학과 교수팀들은 세계 우주 선진국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구축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를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사업인데 국민이 잘 알려지고 국민이 서포트가 있어야 예산이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를 하겠다.
데이터베이스는 저절로 그거는 뭐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맡아서 5년간 운영을 하고 많은 미디어에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어떤 얘기 있을 때마다 쭉 발표를 해서 이것이 우주 개발에 우리 국민들이 저절로 지원하는 그런 계산할 수 없는 딱 한 번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개발은 이 원자력하고 틀리게 대부분 다 잘 모르는 사람도 지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을 가보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를 하기 위해서 소요위성을 올릴 때 나고야호, 후쿠시마호, 그 다음에 구마모토호, 여기서 어떤 지방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인공위성을 그래가지고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 쳐다보면서 또 망원을 보면서 저 인공위성 저거는 우리 도시 이름을 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인공위성을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올리게 되면 밀양호, 키메시호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그것이 모여서 전국적으로 다 우주 개발이라면 국민들이 성원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본에 미국의 나사도 여러 번 갔습니다만 미국에 가서 이렇게 교과서나 뭐 책을 찾으니까 우주에 관한 것이 수식이 많은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 정책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쉽게 설명해 놓은 고체 연료 로켓이라든가 액체 연료 로켓이라든가 이러한 책들이 없어요. 근데 일본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명예교수인데 수없는 곳에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주 인력을 많이 양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기저광연을 하고 있어요. 한 50대들이 들어와서 좀 기저광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가지고 미국에서 우주과학 말고 국제정치로 해서 우주와 같이 연계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요. 근데 일본에 가니까 막 널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일본에 작사하고 좀 연관을 맺어가지고 한 1, 2년씩 그 연수 프로그램을 교환연구원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일본 가서 공부를 해서 그 언어가 획득이 돼야 자료를 읽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야 좀 더 좋은 글을 쓰고 스피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시간이 좀 오버됐죠? 사회자분 5분만 더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일본 작사에 가가지고 우주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하려니까 이 우주 개발이 되면서 혹시 민간의 그 기술이 응용돼 가지고 빛을 본 그런 민간 기술이 있느냐 이렇게 자료집을 하나 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저는 미국에 가지고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인데 제 제자가 뭘 제가 좀 필요하다니까 빨리 와가지고 아침에 보슬비가 내린 날인데 운전하는데 야 천천히 해라 이러는데 자꾸 저를 보고 이 얘기를 해요. 천천히 해 이러니 아니나 다를까 야 바로 앞에 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꾹 밟으니까 그냥 쫙 나가더라. 닛산 자동차인데 쾅 부딪혔는데 저는 난생 처음으로 에어백을 처음 봤습니다. 그냥 터지더라고요.
그래 촛대뼈 약간 다치고 이제 끝났는데 그런 순식간에 터지는 기술이 고체연료 점화 기술에서 배태가 되었다. 그 책자에 그래 써 있더라고요. 야, 이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구나, 우주 기술이. 그 다음에는 우주 비행사들이 옷이 이게 안에 에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충격 방지로 에어가 들어가 있는데, 옷에 에어를 넣는 개념은 옛날에 없었죠. 근데 이 기술을 갖다가 신발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에어 슈즈가 나왔어요. 나이키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정말로. 별것도 아닌데 에어를 거기 넣겠다는 생각이 없었죠, 과거에는. 신발이 어디 과거에 에어 슈즈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우주에서 배태가 됐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우주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막 우주라는 것이 막 거대 담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머리 아파요. 근데 이런 기술을 하나하나 소개해 줄 때 정말 필요하네.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나고야에 H2A 로켓 서 있는 데 가보니까 까만 둘레가 있더라. 저건 뭐냐 그러니까 탄소 섬유 수지래요. 그래서 왜 저런 걸 붙이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해보려고 그런다. 그래서 저걸 붙이게 됐다 그랬어. 그만큼 로켓은 얇고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 연료와 액체산소를 많이 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가볍게 하다 보니까 이게 병맥주가 들고 다니려면 그냥 세상에 인부를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그게, 이게 캔 맥주로 섞어서 이거 먹고 나서 손으로 찌그러질 정도로 가벼운,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해서 얻어내는 그런 기술들이구나. 여기에서 또 뭔가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955년에 여러분들 이제 북경에 가시면 현대사박물관을 한번 구경해 보세요. 가실 때는 현대사박물관을 볼 수 있도록 여행사하고 협조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그 표를 사는데 누가 기다려야 됩니다. 워낙에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는 여러 번 들어가 봤습니다. 마지막 방에 첸세선이라는 중국 우주개발의 아버지, 그 가족 사진이 크게 걸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오늘날 천궁을 만들고 선저우를 만들고 하는 기초가 됐구나. 근데 미국도 재밌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간에 넘버원이면 돈 왕창 주고 그냥 쓰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 중인데 그 첸세선, 우리 한자로 읽으면 전학님이죠. 전학님이라는 사람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국방자문위원회의 로켓 부분의 체어맨이었어요. 참 놀라운 미국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55년에 주울레가 이 사람을 미국에 좀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 펜타곤에서 암살을 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5개 사단의 병력과 맞먹는 사람이다. 저 한 사람을 끌고 가면. 그래서 미국이 반대했는데 결국은 주울레 외교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우주개발전략본부장은, 우리가 우주개발전략본부 이러면 마치 과기부의 한 부서 같은데, 우주개발전략본부장은 총리입니다. 지금 기시다 총리가 우주개발전략본부장입니다. 기시다 전에는 스가 총리가 본부장이었고, 스가 총리 전에는 아베가 총리였습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은 좀 더 정부 기관 내 위상이 좀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신속하고 예산 확보도 많아서 주변 국가에 너무 멀리 뒤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이 되지 않겠나도 싶고, 그 다음에 우주를 공부하겠다는, 특히 우주 정책을, 공학도는 있지만 우주 정책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장학금을 줘서 인력을 좀 양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주에 대한 우자를 모르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하물며 정책을 해가지고 취직을 하겠나? 그래서 공부를 안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기란내를 해서 그런 거를 연구자를 통해서라든가 또 기존의 학자들도 우주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게끔 그런 그 예산을 지원을 해서 우주 개발에 관한 인력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어야 한국의 우주 개발의 미래가 더 밝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오늘 기조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기조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임종빈 팀장님께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계획과 활용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임종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갈 때 가장 기분이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떠나기 바로 전날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주센터 등에 계신 많은 연구자분들은 10년 넘는 기간 중에 아마 가장 떨리고 긴장되는 일주일을 남겨놓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다음 주에 있을 누리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과 희망을 좀 전달해 드리면서 본 강연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국내 우주 발사체 현황과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의의,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형 발사체 활용과 확장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사체 개발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발사체를 이미 70년대, 50년대부터 개발해 왔었고, 최근에는 재사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새로운 발사체들을 계속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미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기반이 된 것들은 그 이전 2차 세계대전 그때부터 확보해 놨던 기술력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면서 그런 기반들을 조금씩 닦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또 이러한 국가들과 앞으로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라는 기업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스페이스X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도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쟁 구도 안에서 중국, 일본, 유럽들도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기 위한 각각의 연구 개발 그리고 새로운 발사체 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소형 위성에 대한 컨셉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소형 위성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런 소형 위성들이 기존의 중대형 위성들의 기능을 대체해서 그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스페이스X라는 기업 이름도 언급해 드렸지만 스페이스X는 발사체뿐만 아니라 스타링크라는 우주 인터넷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우주 인터넷 시스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형 위성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런 소형 위성들은 향후에 수천 기, 수만 기가 발사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성 등을 바라보고 많은 국가, 많은 기업에서 초소형, 그러면 초소형 위성을 발사해서 작은 로켓들을 개발하고 있는,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 보여드리는 표에서도 보듯이 미국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많은 중국, 인도, 스페인 같은 영국 같은 국가들도 많은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국제적인 발사 경쟁 시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H2 로켓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H3를 개발 중에 있고요. 이 H3는 보다 경쟁력을 갖춘 발사체의 확보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기술적인 진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발사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이 더 강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한 계기는 그 전에 개발했던 N 로켓부터 시작해서 H1, H2를 발사하고 제작을 하면서 획득한 노하우들이 녹여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아리안 5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런 아리안 5의 성능을 조금 개량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발사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안 6라고 명명되어 있는 본 발사체는 유럽에서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소형 발사체는 베가 C라는 발사체와 함께 그 일부분의 부분을 공유하면서 시너지를 향상하기 위한 컨셉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안 6 같은 경우도 아리안 5에서 어떻게 거대한 기술적인 진보를 가져오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이고 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경쟁력, 특히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추구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리안 6 이후에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는 앞에서 스페이스X가 이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발사체의 재사용이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큰 틀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발사체 다들 우리나라가 그 우주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다 선진국보다는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만 특별히 늦게 출발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우주 분야에 투자를 했던 국가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늦은 시기에 우리 우주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사체도 그러한 축에서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발사체라는 경우는 기술 이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그런 기술들의 트랜스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기술 개발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차근차근 작은 로켓에서 시작해서 현재의 한국형 발사체까지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김경민 교수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2013년에 나로 발사체를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고요. 그런 기반들을 활용을 해서 현재의 한국형 발사체 다음 주에 이제 그런 결실을 맺을 위치까지 도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틀 안에서 정부 주도로 이제 한국형 발사체든 중대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또 다른 민간 주도의 이제 기업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이노스페이스와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자기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소형 발사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가지고 소형 발사체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메탄 엔진을 기반으로 소형 발사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 소형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작은 기업들, 큰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앞으로 발사체 산업들이 국내에서도 어떤 특별한 발전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조금 앞부분을 빨리 진행되는 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약 2조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려서 형상은 3단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1단은 75톤급 엔진이 4개가 묶여있는 클러스터링
홀딩 형태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해야 될 목표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우리가 원하는 저궤도에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거였으며, 이런 발사체 개발을 통해서 기대 효과로는 위성 자력 발사 능력을 확보하고 발사체 개발을 통한 우주 분야 국내 산업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세한 상황입니다. 1단, 2단,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은 75톤급 엔진 4개가 클러스팅되어 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021년 다음 주죠. 다음 주와 내년에 두 번의 발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75톤급 액체 엔진 연소 시험 수행 등을 통해서 고난이도 기술인 이제 발사체 엔진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엔진을 가지고 시스템화 시켜서 전체적인 발사체를 완성을 시켰으므로 이를 통해서 실용위성급 자력 발사 능력을 확보했다는 부분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KSR 과학 로켓으로 시작해서 나로호까지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기초적인 산업 생태계를 이룩해야 했지만, 이 한국형 발사체를 통해서 산학연이 연결된 어떠한 발사체에 대한 산업 기반 생태계를 국내에 조성시킨 것들이 굉장히 큰 의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이런 발사체,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하면서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첫 발사체이기 때문에 한계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발사체 개발이 1, 2년 안에 완료되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 그런 사업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환경 변화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성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대형화되는 위성이 요구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갑자기 스페이스X가 등장하면서 재사용 기술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시대 상황과 함께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차기 사업이나 향후 사업에서 우리가 반영을 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한국형 발사체는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확보하는 발사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60년 때부터 개발된 발사체를 활용을 해서 수기 또는 수십 기의 발사체를 개발한 노하우와 운영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첫 번째 발사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되면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지만 앞으로 이런 산업체들이 좀 활성화되고 확대해 나가야 되는 기반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발사체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운용하고 발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런 생태계들이 자생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게 중요한 우리의 향후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의의를 보면은 앞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기술적 관점에서는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영, 발사체 개발 전 과정에 자주적으로 확보했다는 측면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발사체 기술은 우리가 어디서 얻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쉽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그 안에는 작은 요소, 굉장히 수십만 개의 부품들이 이루어지고 가장 짧은 시간에 극도의 성능을 발휘해야 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들을 극복해서 이런 기술들을 확보했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산업 경제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 산업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위성, 그리고 발사체, 통신이나 위성 영상을 활용하는 부분,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는데, 그런 틀에서 우리나라에는 기존에는 이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기 전에는 위성 관련해서는 산업이 육성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한국형 발사를 통해서 새로운 우주 산업의 하나의 큰 파트인 발사체 산업 분야도 읽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산업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가 안보적 관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발사체 기술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분에 이중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특성들 때문에 국제적으로 기술 이전이나 그런 정보 공유가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파트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관련 기술과 노하우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어떠한 과학기술 능력 아니면 경제적 역량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주 개발, 특히 발사체 개발 같은 경우는 그 국가의 과학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경제적 역량이 없으면 도전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주요국 이외에도 몇몇 국가에서 발사체 개발에 도전했지만 성공한 국가는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확보한 한국형 발사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을지에서 우리가 한번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는 방향들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작년부터 해서 올해 한국형 발사체 후속 사업에 대한 이제 예타가 통과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우리가 확보한 한국형 발사체를 4번 연속으로 발사를 하면서 그런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그 발사 성능을 우리가 유도해내는 게 하나의 큰 사업 꼭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2022년, 2024년, 2026년, 2027년에서 4회의 발사를 추가로 할 예정이고요. 이런 추가의 발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위성과 연계시켜서 그 위성을 우리 스스로 발사하는 기회를 엿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다양한 위성을 한국형 발사체를 발사를 하면서 발사대의 안정적인 신뢰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사체 역량 또한 우리 발사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형 발사체의 4번의 발사체를 기획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우리의 위성을 발사를 하지만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에 비하면 조금 남는 그 버짓이 있습니다. 그런 버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형 발사체의 대외 인지도, 세계적인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들을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작은 위성들을 함께 쏘아줄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활용성을 증명을 시키고 또한 대외에서 홍보, 인지도 형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가올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런 국제사회에 이런 기여를 함으로써 그동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받았던 국가에서 이제는 기여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런 과학기술적 우주 분야에서도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지를 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첫 발사체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좀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성능 향상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또한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우리의 우주 개발 환경, 세계적인 우주 개발 환경들이 변화를 하면서 그런 발사 목적 아니 임무에 대한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더 큰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하는 요구 조건이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가 향후에 우주 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우주 탐사에 필요한 발사 성능을 확보해야 되는 발사체가 요구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형태의 발사체를 확보할 때 분명히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개발했던 누리호의 기술력들이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기술적 진보,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서 리딩을 할 수 있는 기술적 확보의 징검다리 역할로서의 누리호의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한국형 발사체의 현황과 향후에 나아갈 방향 그리고 현재 계획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고 나갈 수 있는 큰 문을 여는 기회로서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께서는 앞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패널 토론의 자장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조항희 센터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지금부터 약 50분 정도 진행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우주개발의 미래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기조발제와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는데 사실은 우주 분야의 발전사를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산업과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자동차 산업은 항공 산업이 발전된 나라에서 자동차가 발전해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고요. 그 다음이 스웨덴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단히 좋은 공군력을 갖고 있었고 일본도 공군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던 많은 전투 회사의 엔지니어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이 사람들이 토요타 자동차를 갖고 신칸센을 만들었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선진국들은 과거에 항공 쪽에서 많은 기술을 축적했었고 인력을 키워서 그런 인력들이 항공 쪽과 우주 쪽으로 또 가면서 많은 기술이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켰고 이제는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의 우주 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우주 개발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건국대 이창진 교수님이시고요. 아마 우리나라 우주 정책에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개발 쪽도 경험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분은 이제 제조업체 쪽인데요. AP 위성의 오대일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론자는 주로 우주 탐사, 우주 관측 쪽에 맡고 계시는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 연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토론자는 소형 위성을 담당하고 있는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의 장태성 박사님 네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네 분들께 잠시 한국 우주기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형 위성을 담당하고 계시는 장태성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 실은 저희 소형위성 지금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누리호의 세 번째 발사에 탑재되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현재 누리호의 다음 주 완벽한 발사와 성공적인 궤도 진입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꼭 성공을 해서 이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우주로 우리 위성을 직접 진입시킬 수 있는 그런 국가 자산을 확보하는 데 큰 이바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매우 짧은 시기에 위성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전자광학 카메라 기술은 물론이고 IR 카메라 그리고 영상 레이더 기술까지 모두 다 갖추었고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위성을 직접 우리가 우주 궤도로 올려 보낼 수 없었다는 것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그 국가가 주도하는 우주 예산 규모를 보면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이 5개 나라가 전체 한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독일과 EU, 이탈리아, 영국, 인도 그리고 한국까지 합치면은 약 정부 지출 규모의 약 93%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이제 10위권에 드는 그 우주개발 예산을 쓰는 국가로서 우주 발사체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확보하게 되고
우리의 위상하고 걸맞는 역할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누리호의 성공 그리고 이후에 전개될 우리나라 우주 개발 그리고 우주 산업에 있어서 일대 전환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누리호 발사 이후에 그 반복 발사 사업에 대해서 그거는 기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에 총 전 세계적으로 114기의 발사체가 발사가 되었고 그 중에 10기가 실패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102회가 발사가 됐고 5회가 실패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발사가 이제 그 소형 발사체 위주의 초기 시험 상황에서 실패가 일어났지만 상용 발사체로 활용을 하고 있는 장정이나 PSLV, 소유주, 베가에서도 실패가 기록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발사체를 개발을 해서 성공적으로 궤도 진입을 시켰다 하더라도 한 번의 성공이 이후에 모든 성공을 다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발사체의 경우에 성공이라는 건 항상 확률적으로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술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이 반복 발사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례의 반복 발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신뢰도를 확보를 하고 기술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을 개선을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3번째 발사나 4번째 발사에는 총 5기의 위성을 한꺼번에 발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스페이스X의 펄컨 9이나 이런 발사체에서 했듯이 다중 발사를 할 수 있는 수용성을 갖춘 구조물을 어퍼 스테이지에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연구자들이 차근차근히 수행해 나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 좀 더 경량화를 한다든가 또는 중량대 추력비를 증가시키는 이런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향후에 정책적으로 이 발사체 사업을 어떻게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발사체 시장이 상당히 양극화가 심합니다. 소형 발사체를 이용한 소형위성 위주의 수요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탐사나 인간의 우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성능이 훨씬 강화된 대형 발사체 위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발사체 카테고리 모두 다 효율성과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시장 경쟁력을 주도하기 위한 재사용 발사체가 핵심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3U나 6U 크기의 위성을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종래보다 한 50% 정도 줄었고요. 100kg급 위성을 발사하는 비용도 현재 스페이스 X사의 공시된 가격에 의하면 대략 한 12억 정도, 옵션과 발사비를 뺀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사용 발사체는 지금 기존에 있는 상용 발사체 시장에서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사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우리가 발사체를 산업화해 하나의 토대로서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에는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초기 단계 발사이기 때문에 이후에 차근차근히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향후에 우리 발사체 산업을 가지고 비즈니스 성장 모델을 만들고 자생적인 발사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경쟁력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누리호를 통해서 이제 발판을 만들었고 기술 안정화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정아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는 물리학자 황정아라고 합니다. 오늘 김경민 교수님 기조강연과 그리고 민종민 팀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이제 딱 일주일이 남아서 다음 주 10월 21일인데요.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의 역사는 누리호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날짜를 10월 21일로 못 받고 싶지는 않은데요. 아시겠지만 발사체 발사 시도가 사전에 고려해야 될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사는 꼭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에 발사를 할 거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가장 좋은 날에 발사를 하게 될 것이라서 아마도 1차 시도는 21일이어도 다른 날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점을 꼭 실패, 성공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75톤급 엔진의 시험 발사를 성공을 했고 클러스터링이나 다른 추력기 시험에 모두 다 그러니까 누리호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모두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일 뿐 이미 확보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이제 자국의 땅에서 자국의 발사체로 자국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 주권을 갖는 세계에서 7번째가 나라가 되는데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 사업단이 이미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들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성공과 실패는 그 타이밍, 그러니까 1차 시도에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차, 3차에 또 하면 되니까 그것을 실패라고 부를 수가 없고 이미 성공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누리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국의 발사체로 1.5톤급의 위성을 적에도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추진력을 갖는 로켓을 이제 막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역사가 1992년에 발사한 우리별 1호부터 시작해서 이제 30년이 된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겨우 간신히 저궤도에 1.5톤급의 위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우주 기술 정도 확보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향후 30년을 준비하기에 지금이 매우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설계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또 향후 3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과 똑같은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넓은 세상으로 우리의 우주 개발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진지하게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고민을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비전과 목표를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UAE 아랍에미리트의 예를 잠깐 들면 아랍에미리트가 자국의 첫 번째 인공위성인 칼리파셋을 성공한 지 딱 3년 만에 화성의 궤도 탐사선은 아마를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젊은이들에게 발전과 도약과 도전에 경계는 없다라는 것을 그 나라의 총리가, 그 나라의 과기부 장관이, 그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온 국민에게 선언했죠. 우리도 이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우주 개발이 아니고 제대로 된 설계도를 가지고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주 미션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선진국 대열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책임 있는 목소리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지금이 제일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AP 오대일 사장님. 저는 AP위성의 오대일 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가 하는 주 종목이 위성과 위성통신인데 일단 누리호 발사체를
이제 1호 발사를 일주일 앞두고 이런 포럼에 초대해 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누리호 2호에 저희 회사가 개발하는 160kg 정도의 시험 검증 위성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1호 발사에는 그냥 더미가 올라간다면 2호 발사체에는 이제 실제 시험 검증 위성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개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누리호 1, 1호, 2호 발사가 있지만 뭐 뉴스페이스라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뭐 스타링크가 12,000개를 위성을 쏜다. 뭐 아마존이 한 3,000개인지 뭐 이런. 그다음에 또 중국도 지금 뭐 2개의 컨스텔레이션으로 약 12,000개 이상을 쏘겠다고 지금 ITU에 뭐 이렇게 파일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보면은 뭐 버진 갈락틱하고 또 아마존의 또 뉴세퍼든가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에서 우주 관광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생각에는 꼭 15세기, 16세기의 르네상스와 대항해 시대 때가 이렇게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전 세계를 뭐 물론 이제 콜럼버스와 그의 아문센 마젤란 등이 이제 전 세계 일주를 하고 그다음에 스페인 함대들이 뭐 멕시코와 인카 문명들을 또 할 때 그 후로 이제 뭐 네덜란드의 동인도에서 영국의 동인도에서가 생기면서 이제 세계 역사 판도가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 산업도 지금은 이제 다 뭐 주식시장에 우주 산업 ETF가 생기는 등 해왔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6세기의 대항해 시대 또 르네상스 시대처럼 우주 산업이 이제 그렇게 가지 않나. 제 기억에 한 3년 전쯤에 룩셈부르크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에서 저희 회사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경제성, 그러니까 경제부 쪽에 디렉터가 이제 스페이스 어페어가 있었는데 저희 회사랑 뭘 협력할 걸 없나 하고 찾아온 게 우주 광물 탐사입니다.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에 뭐 인도의 뭐 이런 정황이나 아니면 뭐 향료들을 또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배들을 출범시켰듯이 네덜란드가 그랬듯이 룩셈부르크 같이 또 작은 나라가 우주 광물 탐사를 위해서 뭐 같이 협력할 건 없는데 계속 해마다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보면 황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리호 발사 성공은 거의 됐다라고 보고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를 어떻게 이제 향후 30년을 그려갈 건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 또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창진 교수님. 예, 그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특히 이제 우리 김경미 박사님이 기조연설하시면서 우주 개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화두를 던지신 것 같아요. 그 임종민 박사님이 이제 발사체에 관한 어떤 향후 개발 방향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발사체를 개발해서 다음 주에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면은 지난 한 30년 동안 우주 개발을 위해서 사실은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완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그동안 뭐 위성도 개발했었고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발사장도 했고 위성 관제나 통신 그리고 기타 이제 거기에 필요한 산업체의 어떤 생태계도 조성했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된 게 있었는데 우주로 나가는 수단인 발사체는 우리가 개발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항목이라 우리가 독자 개발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길을 통하지 않고는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다음 주에 이제 최종적인 어떤 발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발사체가 성공이 되면은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게 되고 기술력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어떤 우주 개발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어떤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만 할 것인가라는 그 자연스러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김경미 교수님이 아까 기조연설 하시면서 나카소네 일본 총리께서 그 우주 개발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엔지니어링 혹은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력이고 그게 외교고 국방이고 뭐 사회고 문화고 그래서 문화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그런 방향이 아닌가.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우주 개발하는 선진국들은 단순한 이 우주 개발을 기술 개발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그 국력을 결집하고 국가가 더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걸 활용하고 있더라. 그게 아마 우리한테 주는 그 시사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우리가 우주 그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나서 성공을 한 다음에는 이 발사체를 어디다 쓸 것인가, 이 발사체가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것인가. 만약에 주변 환경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긍정적 환경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 발사체 기술을 어떤 논리로 끌고 갈 것인가, 뭐 이게 아마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임종민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의 발사체를 비즈니스 모델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 회사들은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이 발사체에 관한 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보존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그 육성을 하는 그런 육성 정책을 계속 피우고 있는데,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과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 이게 현재 우리나라 우주 개발 체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그 개발 지배 구조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은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발사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또 본다 그러면은 이게 국제 협력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소형 발사체를 발사하고 뭐 외국의 위성을 대신 무료로 쏘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우리가 미국하고 아르테미스 협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르테미스라는 것은 이제 달에다가 기지를 건설하고 뭐 유인 그 탐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는 아직 그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한국형 발사체에 관한 어떤 그 기본 스탠스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우주 발사체를 개발을 하더라도 미국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 능력을 좀 키우려고 한다면은 결국 적극적으로 미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면 아르테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 발사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그 관계 개선이나 아니면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그 반복 발사를 4회 지금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한 어떤 그 액션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한국형 발사체가 제대로 이제 되면은 발사 성공하면은 아마 이러한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그 가능성, 예를 들면 한미 발사체 협력에 관한 어떤 그 가능성이나 아니면 활용 방안 이런 것들도 진지하게 타진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발사체가 이제 성공적으로 되고 위성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우리가 스페이스 파워를 기를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됐다라고 보고요. 스페이스 파워라는 게 이제 단순히 R&D의 혹은 엔지니어 혹은 테크놀로지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우주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얻는 이득, 경쟁력, 국가 경쟁력의 강화 아니면 외교력의 확보 이런 것들을 다 말한다면은 결국 자연스럽게 과연 그 한국형 발사체 성공 이후에 우리가 확보한 그 스페이스 파워가 그거를 계속 지속시키고 발전하기 위한 그런 지배 구조 체제가 현재와 동일한 게 맞는 것인가라는 아주 근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페이스 파워의 확보와 발전을 위한다면은 그 거버넌스도 당연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린애가 좀 커서 체격이 커졌으면은 유아용 옷은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에 걸맞는 옷도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의 멋도 부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환경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지배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지배 구조의 변환을 보면은 아직도 이런 그 우주 파워, 스페이스 파워나 아니면 우주 문화, 아니면 우주의 국가 경쟁력 이런 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R&D의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음 주에 발사체가 성공하면은 그 논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그 네 분의 토론자분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축약되는 내용이 아마 누리호의 발사 이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누리호가 성공하고 그 이후에 그 반복 발사를 할 텐데 신뢰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표를 누가 세울 것인가, 그리고 국제 협력 전략이 필요한데 그걸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같은 내용들이 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조 강연을 하시면서 국제 협력과 국제 외교, 강력한 거버넌스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그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요, 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우주 개발에 각국이 열의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조 강연하신 김 교수님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강연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카소네 일본 야스히로 총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두 가지 거대 과학 분야가 있다. 하나가 스페이스고 하나가 뉴클리어다.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로 4기를 수출했습니다. 저는 터파기 공사할 때부터 거기를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터파기 공사에는 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 이런 사람들이 55도 열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70년대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으러 군내 식당에 갔는데 몇 명이 먹느냐 하니까 5천 명이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원자력 기술에는 이 한밭집 기술도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한밭집 이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공기를 늘 우리는 정확히 맞추거나 빨리 맞춥니다. 이게 우리 큰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참 일본 말인지 모르겠지만 돈 내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왕창 하는 거예요. 근데 스페이스는 여태까지 거대과학 분야를 아직 못 넘었는데 이제 누리호가 발사되면 본격적인 우주 개발의 시대가 열린다 보는데, 아까 이제 이창진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도 국가가 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일본은 지금 H2A고 그 다음에 우주정거장 보내는 건 H2B고 그 다음에 H2-3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H2A를 사용하면 기관 로켓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민간 기업에 이제 넘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쯔비시가 이제 받아야죠. 그 작사에서 미쯔비시로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1년에 3개를 미쯔비시가 발사하되 2개는 국가가 주문을 하겠다. 1개는 외국에서 받아오라 주문을. 이렇게 해서 넘겼어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 인공위성 쏘고 별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일본이 굉장히 바빠진 게 뭐 엑선 탐지 레이더에서부터 GPS 위성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처음에는 3개 중에 2개면
70%를 감당하겠다 했는데 거의 뭐 90%를 감당하는 모습이 돼 있어요. 하물며 우리보다도 훨씬 우주 기반이 탄탄한 나라도 국가가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잘못됐다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창진 교수님도 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그 수익 계산 대차도 대주법 마찬가지로 사는 나라가 몇 개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국가가 그 밀어주는 거를 왜 민간 기업이 국가한테만 의지하느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말고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스페이스 디벨롭먼트가 우리가 늦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열심히들 전부 다 공학자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될 때 이제 시장의 확장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정말 대전 연구소에서부터 각 기업에서 머리 짜매고 그냥 열심히들 노력하는 거는 대한민국 근로자 엘리트 근로자들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뭐 집에 가서도 자면서도 그런 꿈을 꾸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엘리트들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민간에서 믿어줄 테니까 또 국가도 어느 궤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물론 재촉은 하겠죠. 재촉은 하겠지만 여타의 나라를 보면 그런 수준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 국민들도 성원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팔아먹는 우주 기술을 팔아먹는 날이 올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오고 기다려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그 발토론자분들께서 몇 가지 중요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황정화 박사님께서 앞으로는 그 새로운 비전과 목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측면에서 무슨 아이디어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우주 개발 역사가 우리별부터 시작을 해서 30년이 꼭 30년째가 됩니다. 2022년. 그러면 향후 2050 스페이스 2050을 준비하는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설계도를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사실 수단이 목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인프라가 없어서 우리가 지구 중력권을 탈출시켜서 무엇인가를 보내려면 반드시 발사체가 필요한데 우리한테는 그 발사체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인공위성의 주요한 기술들을 획득하고 탑재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지난 30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인공위성과 탑재체 기술은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발사체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발사체를 고도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우리나라가 무엇을 위해서 우주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비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주 탐사를 제대로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기술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주어야지 기술만을 위해서 목적을 뒤에 따라가게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다들 화성을 가고 소행성을 가고 달을 가고 그 너머에 어딘가를 가는 것에 비전을 두게 되면 우리도 그 목표가 세워지면 거기까지 가는 발사체가 필요하고 더 큰 추력의 로켓이 필요하고 항법 계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추적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소행성을 따라가게 되면 소행성과 같은 속도로 붙어서 움직이는 계산이 필요하고 수많은 기술들을 아직도 확보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도전해야 될 것이 눈앞에 있지만 목표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왜 가야 하는지가 분명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주는 여전히
많은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민간에서 이렇게 처음 해보는 거, 안 해본 거에 갑자기 투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실패할 게 뻔한 기술에 민간 기업에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주도해서 큰 국가 프로젝트로 우주 탐사 장기 프로젝트로 공공 수요를 제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주 산업체는 위성 개발 업체와 발사체 업체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위성 개발 업체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 수요가 있어야만 우주 산업체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에 어느 정도 투자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정부 주도하에 공공 수요로 계속해서 위성을 만들고 발사체를 만들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수준이 될 때까지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주 탐사가 굉장히 좋은 목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주 탐사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인프라, 우주 산업체, 기업체들이 자생력을 갖추게 더 많은 성장과 도약을 할 것임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발사체 기술이 또 한 측면으로는 국방 안보에 닿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로켓, 액체 로켓, 고체 로켓, 하이브리드 로켓을 갖추게 되면 국방 안보에서도 우리가 대외적으로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길에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을 머리 위에 두고 있고 중국과 일본과 미국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로켓을 더 확실하게 더 좋은 로켓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이 지금 달 뒷면에 위성을 보내고 화성에 위성을 보내고 하는 일들이 미국에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5월에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게 우주 분야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지만 어쨌든 우리도 세계의 국제적인 정세, 지정학적인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자주 국방의 능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주에서의 비전을 맞춘 우주에서의 목표와 더 높은 도전 목표를 제시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일 수도 있고 또는 화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L4, 라그랑지안 L4에 위성을 갖다 놓는 미션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미션에 도전함으로써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게 될 거고 궤도 계산을 하게 될 테고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는 부품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더 큰 목표를 국가 주도로 아주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면서 이게 수단과 목표에 대해서 이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창진 교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맥락이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창진 교수님 혹시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입었던 옷이 R&D 개발이라는 옷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부터 이제 입어야 될 옷은 활용이라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발사체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늦게 이제 확보를 했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주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은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독창적으로 활용하느냐, 어떻게 국익을 위해서 이거를 연계를 하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황정호 박사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라그란전 포인트 예를 들면은 라그란전 포인트는 이제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우주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방사선 폐기물의 일부를 갖다가 농축을 해가지고 우리 발사체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걸 L4에다가 라그란전 포인트에 놓는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방사선 폐기물을 일거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R&D의 차원에서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아포피스나 뭐 아르테미스나 이런 것도 결정을 하느냐, 왜냐하면 결정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의무가 따르게 되고, 의무는 곧 돈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돈이라는 게 뭐 한두 푼이 아니라 꽤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부처나 아니면 어떤 단체 혹은 어떤 조직이 담당하기에는 굉장히 장기적이고 많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새로 입어야 되는 옷은 그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국가의 국익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옷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질의가 좀 들어온 게 또 있는데요. 우리 임정민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국 우주 개발의 로드맵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많은 교수님, 이창규 교수님도 그렇고 홍정화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우주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기술을 확보하고 또 어떠한 특정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 번째 제 3차 기본계획까지 그런 목표와 임무를 도열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좋은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나왔다고 생각하는 게 제 3차 기본계획이 이제 거의 이제 종료가 되고 제 4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되는 시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이창규 교수님 말씀하신 새로운 옷을 입는 체계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새로운 비전,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방안도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까지 우리가 해왔던 연구개발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는 활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더 미래의 세대한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담길 수 있는 정부 계획안이 아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기점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많은 의견들이 다 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정책하는 분들 또 이 우주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잘 담겨서 미래 발전 사항을 도출해낼 수 있는 되게 좋은 적절한 기회이고 지금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우리가 말씀하신 처럼 우리가 필요한 옷과 그릇에 맞는 계획이 있었고요. 아마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또 새로운 옷과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계획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앞에서 또 나왔던 주요 논의 중에 하나가 시장 경쟁력 확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주 산업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발사체로는 아니지만 위성 쪽을 좀 하고 계시는 AP 위성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위성 쪽에 산업화하는데 특히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확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발사체 쪽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위성 쪽하고 위성 활용 쪽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위성 사업을 하면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크게는 뭐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세 회사와 또 세트랙아이, 또 저희 회사,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 또 이제 뭐 RFHIC처럼 좀 부품을 하는 회사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위성 전체를 하는 뭐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관측 위성이고 좀 소형에 분류되지만 위성 전체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 통신 단말기와 또 위성의 탑재체, 컴퓨터, 또 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안테나를 해서 지금 뭐 이제 전 세계 뉴스페이스로 뭐 불리는 많은 이제 위성 통신 회사들이 또 인텔리안 테크를 찾아오고 있는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제 사업적으로도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근데 위성 자체로만 보면 이제 세트랙아이가 굉장히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관심의 대상입니다. 지금 소형 위성 분야에서 많이 지금까지 왔는데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국내 위성이 워낙 이제 많이 발사가 되기 때문에 무슨 이제 또 유리한 점은 있지만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갈 것이냐. 여기 이제 뭐 국내 시장에서 많이 이제 경력과 경험을 닦다 보면 뭐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활용 쪽에서 뭐 위성이 항상 이제 전체 우주산업 분야를 보면 뭐 발사체도 있고 위성도 있고 뭐 기지국도 있고 지상 단말도 있고 또 서비스 활용도 있는데 이제 그 활용 쪽에서도 상당히 큰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모든 분야를 이제 다 우리나라가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누리호도 성공하고 또 생태계가 이제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또 그 대기업 말고도 부품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탑재체와 부분품을 할 수 있는 회사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늦게 시작했지만 자동차 산업도 발전을 했고 또 조선 산업도 한 게 그 밑에 수많은 이제 협력업체들이 그 받침이 되어졌기 때문에 누리호의 성공을 기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위성산업은 특히 뉴스페이스에서 통신산업은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는 주로 관측위성 위주로 했고 이제 통신위성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예타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정직궤도 복합위성도 올라왔지만 생각해 보면 일론 머스크가 올 2월에 트위터에 얘기한 것도 누가 IPO를 언제 가냐 그랬더니 스타링크 사업이 비즈니스 모델로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으로 가면 가겠다. 자기도 안다. 뭘 하냐면 첫 번째 컨스텔레이션 빌더는 다 뱅크럽을 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리디움, 글로벌스타, 저궤도 위성들은 최근에 완앱까지 다 챕터 11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스타링크는 그 뱅크럽을 가지 않는 첫 번째 회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위성 산업이 우주 산업들이 이렇게 수익성을 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왜 정부가 밀어줘야 되냐 하는 여러 가지 있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스타링크가 앞서가고 있지만 이게 과연 수익성을 내는 사업이냐까지도 본인이 창업을 해서 12,000개의 위성을 쏘겠다는 창업자까지도 그런 걸 걱정할 정도라면 정부와 좀 전 국가가 또 국민이 좀 밀어줘야 되고 또 생태계도 조성돼야 되고 기업은 또 나름대로 수익을 내고 또 세계 경제를 가격 경쟁력이죠. 또 속도 경쟁력하고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다 각자가 좀 노력을 하고 그게 합쳐져야 어떻게 시너지가 돼야 저희가 경제적으로도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미래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인적 자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에 계시기 때문에 특히 카이스트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 양성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카이스트에서는 지금 뉴 스페이스 리더 양성 사업이라는 것을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2년 정도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을 하고 직접적으로 산업체에 가서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인력 양성 사업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 우주 인력 양성하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보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양산해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좀 더 어느 단일 대학에서 또는 단일 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국내 우주 관련된 학과들, 항공우주학과라든가 또는 천문학과 또는 우주과학과 이런 유관 학과들이 좀 지역별로 연계가 되어서 지역별로 필요한 인력들을 수급을 하고 현재 우주 생태계가 상당히 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지능 협회에 등록된 업체들만 해도 벌써 50개가 훨씬 넘었죠.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펼쳐내고 얼마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체계화해서 대학에서 연계해서 지역별로 우주 관련된 교육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습득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발표와 토론에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었는데요.
특히 인력 양성 문제 어느 정도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누리호 이후에 우리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식은 좀 새로운 옷을 입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누구에게 어떻게 결정을 하게 할 것인가 어떤 권한 이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실 분이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조항희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결국 거버넌스 체계였는데 그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린 것처럼 이게 어떤 결정을 하면은 시간과 이제 돈과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주 개발이라는 것은 일반 그 R&D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필요하고, 근데 이게 한두 개일 경우에는 그럭저럭 어떤 한 부처에서 맡을 수가 있지만 이게 여러 개가 동시에 가는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예산 구조를 보면 이제 각 부처마다 실링이라는 게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1년에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의 증가분은 한계가 있어서 그거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부수적인 어떤 제한 요건 때문에 우주 개발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그러한 제한적인 요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고, 그런 구조는 결국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독립된 어떤 부처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이제 발사체에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누리호가 이제 발사가 성공하고 나면은 그러면 근본적으로 누리호 하나만 가지고 우리나라 우주 개발을 계속할 것이냐라는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우주 개발을 하는데 발사체 달랑 하나 가지고 우주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개발하고 나면 그 개발하는 걸 기본 폼으로 해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일종의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발사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 자체가 또 다른 그 결정을 요구하게 돼 있고 시간과 돈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잡한 문제, 그래서 지금 일단 끝나고 2단계로 뭔가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와는 달리 산업 생태계나 아니면 우주 국방 아니면 외교, 우주 외교 이런 것으로 그 내연과 외연을 확장하려고 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그 다음에 자금, 그 다음에 결정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부처 체계가 담당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그런 담론에 해당이 될 거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지금 사실 논의되고 있는 건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이 되는 국가우주위원회로 하자고 그런 그 논의가 아마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이 되는 그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거를 집행하고 실행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지원 조직이 없는 한은 그게 결국은 그냥 또 다른 위원회에 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면 독립된 어떤 그 체제로 우주 개발 체제를 전환시키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그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나아감에 있어서 그 다루어야 할 어떤 핵심 주제들에 대한 그 분야는 다 잡은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황정화 박사님 여성분이 혼자 계시니까 말씀하신 거에 좀 응원을 하려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소행성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이토가와인데, 이토가와라는 사람이 일본 우주 개발의 시조죠. 고체의 연료 로켓인데 펜슬 로켓을 발사했어요. 일본 자체 내에서는 천재라고 그러는데, 천재가 좀 약간 괴벽스러운 데가 있어서 그분이 60이 넘어서 발레를 배우셨어요. 남자가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부분을 탓하지 않고 천재성을 발휘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도 고체연료 로켓 입실론이 만들어진 게 된 것도 동경대 중심에 우주과학연구소가 있었고 이게 세 갈래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합쳐진 게 작사인데 그 소행성 탐사를 하면서 그게 리튬 이온 전지로 보냈는데 그게 이제 망가져서 못 돌아오는 거로 됐는데 그게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 열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이산가족 만나듯이 뭐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 국민이 일본의 앞으로 우주 개발은 우리가 도와야 돼 이런 그 단합이 이루어지는 거로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거를 하나 잡아서 그 니네들 왜 저 할 일도 많은데 소행성 하냐 그러니까 우리도 남이 안 하는 걸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소행성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가서는 시료도 채취해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존경하는 조항희 원장님께서 이 사회를 보시니까 할 말씀들을 다 끝났으면 이제 조항희 박사님 그 지휘하에 조항희 박사님께서 이제 우리 전부 다 화이팅하자는 측면에서 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우주로 해서 우리가 10월 21일 날 로켓 발사가 성공하는 기원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의 심포지움을 마감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 K 문화가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무로에서도 지금 우주가 어떤 영화의 소재가 되고 있고요. 최근 여러분들 TV 광고 시장을 보게 되면 우주 관련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큰 추세가 아닐까 싶은데 이 말씀은 아마 문화 분야에서도 우주를 굉장히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쪽에서 좀 더 좋은 소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은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노리호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어떤 과학자, 공학자, 기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땀과 노고가 아마 지금 깃들여 있는 노리호가 곧 발사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노리호의 파이팅을 외치고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리호 우주로!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오늘 포럼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시된 좋은 의견들이 우주 개발의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잡기 위한 정부의 우주 정책 수립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